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예요. 네. 지금 선거 전후에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예. 그 정도로 교통 정리는 됐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법률권 통합 추진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예.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지방선거 이전에 예. 합당을 추진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내용만 좀 놓고 보면요. 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이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좀 어렵다. 이런 의견으로 모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합당 자체에 대한 명시적 반대를 한 사람들은 뭐 한두 명 정도를 빼고는 그런 명시적 반대를 이제 강하게 어필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추진 과정에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인식, 이건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또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당 내홍이 특히나 도드라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의원총회에서 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최종 결론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내리게 되어 있는데 빠르면 오늘 오후 중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의총에서 공유된 의견을 고려해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합당 여부를 떠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가지고 왜 이래?에 가깝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박병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정돈된 제안을 해주지 않은 과정에서 당이 몸살을 앓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합당 논의가 진전이 되든 혹은 뭐 정리가 되든 민주당 쪽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흠집이 나는 과정, 그리고 또 잘잘못을 떠나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인내하고 넘어가자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앞서 이제 당 내에서 뭐 가령 신장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3일까지 합당 시한을 제시한 언급도 있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좀 할지 안 할지 빨리 정해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다만 이 합당과 별개로 선거연대 부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선거를 막상 이제 합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다면 연대를 통해서 특정 지역의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합당 논의가 없더라도 이 선거연대라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논란이 본이든 혹은 본의가 아니든 조국혁신당을 찔렀던 이 칼이 얼마나 완만하게 빠지느냐에 많이 매여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 정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갈등 봉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비당권파 의원들이 조금 더 새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완벽하게 갈등이 봉합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선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을 비롯해서요. 친명계 의원 70명이 의원 모임을 만든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모임에 좀 기치로 내건 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또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좀 깁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당내 의원이 이 162명인데 이 중에서 한 70명 정도, 7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이름을 올렸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수가 높은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보자면 뭐 조정식 정부특보를 비롯해서 박홍근 의원이나 뭐 한준호 전 최고위원, 박찬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 상임 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 대표의 이제 김승원, 윤건영 의원, 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특히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의원들에게 독려 메시지를 보냈었다고 해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당선 후에 여러 가지 사건 재판들이 모두 중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막상 이 기소 자체가 지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또 누가 어떤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반청 모임 아니냐 이런 해석
분석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애초에 그 의원들 전체에게 이 친전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참석을 요청했다고 이건태 의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요. 네. 김민수 의원 발언이 오늘 최고위원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입장을 뭐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또? 특히나 오늘 나온 발언들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저도 그래서 헷갈려서 일부러 지금 실제 원본 발언이 뭔지도 한번 찾아봐야만 했어요. 우선 이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 하나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윤 어게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입장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현재 그 특정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라기보다는 좀 뭉치고 지나가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와 좀 상반되는 발언을 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죠. 왜냐하면 윤 어게인으로는 못 이긴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남긴 게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이쪽에서는 과거와 혹은 이제 지난 발언과 지난 입장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뭔가 어떤 그 관계망을 좀 끊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좀 보도 내용을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몇몇 일간지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연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에 좀 더 해석을 중심을 두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언론사들은 이거는 좀 뭉치고 지나가면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형태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나온 어떤 당대표의 입장만 놓고 보자면 현재까지 장동혁 대표는 입장 변화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번 언급한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앞에서는 절연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낱말은 절연, 반말은 기다려달라. 이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인 비겁함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선거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다라는 형태의 또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해석이 좀 다르고 대체 어떤 입장이 공식 입장이냐에 대해서도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입장 변화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진짜 중구난방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한길 씨는 또 뭐 윤어게인을 당장에는 좀 분리할 수 있다고 김 최고위원이 그랬다. 네. 그런 식으로 수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모호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석에서 얘기를 했든 아니면은 이게 발언으로는 절연을 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놓고 뒤에서는 이거 선거 때문이니까 좀 이해해달라라고 발언을 했든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짐작은 갑니다. 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반발 계속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당 내에서 일종의 징계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일체의 징계를 좀 멈춰달라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 오늘 이 논의를 하며 이 당내 보복 징계전 양상에 대해서 이 전국을 끝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 선언을 했는데요. 이성건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에 이어서 이 당내 징계 관련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징계를 한다는 건 뺄셈을 계속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뺄셈 정치가 계속되고 있으니 징계를 좀 자제하고 철회도 하고 지도부의 어떤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또 징계 위기에 놓인 가운데 또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도 맞물리면서 서로 징계전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좀 당장 어쨌든 모두 멈추자라고 언급을 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 중앙당의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중앙단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 또 오세훈 시장은 이 장동익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당이 지금 두 카테고리를 모두 안고 가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계엄이 잘못됐다고 보는 분들 또한 필요했다고 보는 분들 모두를 지금 양립하려고 하는데 양립할 수 없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 연임에 도전하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는 경선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입장을 장동혁 대표가 오늘 표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 짐작이 갑니다. 자, 부동산 감독원은 뭔가요, 이게? 신설된다는 거? 부동산 감독원 설치 입법안이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종의 직접 수사권을 어느 정도 갖춘 형태로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 지금 발의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설치가 되고요. 또 여기에는 국토부, 국세청, 금융당국 등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 규모가 지금 한 100명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사 대상자의 일종의 금융거래 정보 그리고 대출 현황 등 일종의 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지 수사가 돼요. 인지 수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보수 언론 또 경제 언론 등에서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영장 없이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고 이를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부동산 감독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이런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인지 수사가 가능한 각종 정보 열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불법 단속 명분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리고 국세청과 또 금융당국에 대한 어떤 그 협업을 통해서도 이상 징후를 이미 포착하고 단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한데 왜 모아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여기에 일종의 어떤 정보 열람 권한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 반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냐라면서 또다시 재반박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요. 정부 보완 대책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 이 잔금 지급 시에는 조금 유예를 둔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열렸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금 더 보완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더 보완된 결과 이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조금 유예를 해주겠다. 특히나 이 등기를 치고 이 잔금을 내는 기간을 4개월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4개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가 완료될 경우에는 중과 유예를 어쨌든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 경우가 아무래도 특히나 그러면은 여기에 임차인이 내쫓기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임차 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좀 시장에서 이렇게 혼돈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반박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면 청권이 없죠. 그렇죠. 그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되는 얘기는 아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유예가 최대한 벌어지는 건 2년 정도다. 2년이다. 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 끝날 때 끝고 나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보고가 됐고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는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이제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팔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동안 피해가는 어떤 장치로서 쓰였던 게 이제 주임사 혜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서 빨리 좀 부동산의 어떤 그 거품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모든 국민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요. 조사 결과 오늘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쿠팡이 실제로 뭐 3천만 명 이 정도 빠져나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 당초 정부가 추정하던 대로 3,300만 건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 3,300만 건이 아이디 기준이에요. 그럼 계정 기준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들여다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나 이 모든 정보들을 합혀 보니까 실제로는 1억 5천만 건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이 쿠팡의 웹 접속 기록 그리고 25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분석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3,367만여 건 정확한 숫자로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 유출이 됐고 실제로 공격자의 저장 장치와 노트북도 포렌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려되는 내용은 아이디가 이제 본인 이외에도 저 같은 경우에 쿠팡 배송을 통해서 이제 제 동생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동생 배송지와 제 동생 이름을 또 적었겠죠. 그래서 저도 문자를 받았거든요. 쿠팡에서 이제 유출이 됐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제 동생 이름과 제 동생 주소도 유출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의 정보가 이 유출건에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같이 나왔고요. 다만 이 유출한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아까 그 쿠팡 얘기, 쿠팡 측 입장이 나왔다고요. 쿠팡 측에서는 이제 이 정보 조사에 대해서 그 쿠팡 측 입장이 이제 언론사들의 어떤 질문을 통해 그 답변을 통해서 좀 나왔는데요. 쿠팡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페이지 조회수 자체가 정보 유출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조회라는 것은 이 실제로 어떤 특정 아이디, 김동인이라는 아이디의 개인정보가 이제 조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조회 횟수 전체를 보면은 어쨌든 정보가 이제 보여진 거니까 그거 자체가 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쿠팡에서는 그게 어떤 정보가 빠져나간 총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게 형태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게 유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같은 말을 가지고 말장난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 내에서는 저는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 쿠팡 INC 미국 법인이 이제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실제 공시를 자기들 주주들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한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시 때문에 이런 어떤 말장난을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겠죠. 그런 의혹들도 이걸 인정하게 되면 정보 유출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이 이 소송을 걸 수 있는 우려도 그걸 있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약간 제가 해석하기는 억지스러운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본 자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일본 자민당이 이제 총선 압승을 거두면서요. 실제로도 그 다음 스텝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는데 일본 정부 내에서 슬슬 이게 좀 빠르다고도 생각이 되긴 하는데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8일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자위대의 어떤 헌법 명기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조짐 이게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한국에서는 특히나 뭐 밈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투표에 개헌안을 붙일 기회를 가능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개헌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고이즈미 방위상이 본인 입으로는 이 자위대의 헌법 명기 요 언어는 쓰지 않았어요. 다만 그 의미를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미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했던 내용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 총선 공약에서도 개헌을 포함시켰는데요.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개헌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 내부에서 이미 의석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개헌을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어떤 저항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저도 일본 신문들도 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이 다른데. 조금은 한 목소리로 어떤 독주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의원 선거 결과가 이제 전체 465석 가운데 36석, 그러니까 316석을 이제 차지하게 됐잖아요. 이게 지금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로 단일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개헌 발의석을 넘긴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개헌뿐만이 아니라 참의원 그러니까 일본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자민당이 단독으로 재의결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치의 특성상 그 워낙에 자민당 독주가 그동안 오래됐지만 그 자민당 안에서도 여러 파벌이 있고 각각의 파벌들이 어떤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게 이제 그동안의 일본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상 야당 역할을 했었던 이 파벌들이 비자금 사건 이후로는 파벌이 좀 해체되는 상황이 놓여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자민당이 이 정도로 막강한 의석을 차지한 적이 있었나? 그러다 보니 그 일본 내 언론에서도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니혼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는 사태다라고 설명을 전례 했고요. 없는 사태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이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를 남기면서 야당과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면 독단으로 정책을 추진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